코로나19 여파로 오늘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이 시작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첫 대상이었는데 오전 한때 EBS 온라인 클래스 접속이 지연돼 학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SBS 여론조사 결과 서울 종로에서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통합당 황교안 후보를 30%포인트 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작 을에서도 민주당 이수진 후보가 통합당 나경원 후보와 15%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였습니다. 전국 주요 지역구 8곳의 마지막 여론조사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회사에 무급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5만 원씩 지급하는 휴가비를 연간 최대 10일까지 기간을 늘려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앞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모두 구속 수사하고 주범에겐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밖에서 애들 보기 힘들어. 맞아. 마음껏 뛰어놀겠군. 현대수소 전기차. 네,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미뤄졌던 올해 1학기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만 우선 개학했는데 학생들이 학교에 가진 않고 집에서 원격 수업으로 진행됐습니다. 새 학기 첫 수업을 이렇게 시작한 건 처음이라서 교사와 학생 모두 혼란스럽기도 했었는데 지금부터 그 내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학 첫날 모습을 한소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예년보다 38일 늦어진 개학. 왁자 직걸해야 할 교실은 빈 책상과 의자뿐이고 교단엔 원격 수업 장비를 준비한 선생님이 자리했습니다. 보여줘, 얼굴 좀. 오케이. 먼저 원격으로 학생 이름을 부르면 화면에 떠 있는 학생들이 손을 들고 대답하는 식으로 출석을 체크합니다. 오케이. 우리 대답을 조금만 크게 해주자. 헤드셋을 쓴 영어 선생님이 화상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A phone case and a wallet. 국악을 전공한 이 학생은 집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선생님이 지켜봤고 학생들의 작품을 보며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미술 수업. 선생님의 체조 영상을 봤다는 인증사진을 올리면 출석이 인정되는 체육 수업까지. 수업은 과목과 학교 상황에 맞게 진행됐습니다. 실시간으로 교사와 쌍방향 소통을 하거나 EBS나 교사가 준비한 녹화물을 활용하기도 하고 독후감 등 과제를 내주는 방식입니다. 수학은 좀 수식이 사실 좀 많이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수식을 이제 조금 많이 넣다 보니까 한 5시간. 오늘 중3, 고3에 이어 오는 16일엔 중고교 1, 2학년생과 초등학교 4, 5, 6학년이 마지막으로 20일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온라인 개학을 합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첫날이다 보니까 보완할 점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우선 한꺼번에 많은 학생이 몰리면서 오늘 오전 한때 EBS 온라인 클래스가 접속되지 않았고 또 학교에서 하는 이런 온라인 수업을 대신 틀어주겠다고 홍보하는 학원들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송인호 기자입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강의 수강을 위해 EBS의 온라인 클래스에 접속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장애 메시지만 뜰 뿐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입장을 하면 계속 로딩이 무한 반복이 돼요. 40분째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선 학교들은 EBS 콘텐츠 활용 수업을 많이 채택했지만 26만여 명의 학생과 교사가 동시에 접속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EBS는 급히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띄우고 학생들에게 EBS의 다른 학습 콘텐츠를 이용할 것을 유도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일시에 몰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걸 분산시키는 사실 이제 서버를 장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사실 이제 병목 현상이 일어났어요. 1시간 15분이 지나 안정화됐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도 많이 알뜰 체크 못해서 결국 친구한테 얘 거 비번 알려줘서 대리로 지금 출석했어요. 일부 학생들은 연결이 지연되자 온라인 게임에 접속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같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계약의 의미가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수도권의 일부 학원들은 학생들이 학원에 와서 온라인 수업을 듣도록 해 온라인 계약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습니다. SBS 송인호입니다. 매끄럽지 않았던 개학 첫날 모습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
집에서 하는 이런 원격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학교 갈 때보다 더 힘든 하루였습니다. 이 내용은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각장애 때문에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인공 와우를 이식한 특성화고 3학년 학생입니다. 평소 선생님 입모양을 보고 목소리를 들으며 말뜻을 이해했지만 원격 수업에선 입모양을 보기 어렵고 기계음이 섞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온라인 수업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나 이런 콘텐츠를 활용하라는 이야기는 들었어. 잘. 자막이 지원되는 EBS 강의 콘텐츠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나 실습 동영상 콘텐츠 수업이 역시 문제였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많으면 등교를 하게 될 때 저만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로그인과 출석 체크부터 원격 수업의 전 과정을 대부분 부모가 함께해야 했습니다. 발달장애 학생에게 제공하기로 했던 1:1 방문 교육에 대해선 아직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일반 고등학교 거기에 너무 포커스만 맞췄는데 수장애 아동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좀 더 넓게 봐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전국의 초중고 장애 학생은 약 9만 3천 명으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교육부는 이미 수립된 장애 학생 원격 수업 지원 방안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내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총선 사전 투표가 치러집니다. 전국 3,500여 개 투표소 어디서든 가능하니까요. 마스크 하시고 가까운 투표소 가시면 되겠습니다. 선거를 엿새 앞둔 오늘은 막말 때문에 후보 2명을 포기한 통합당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오늘 고개를 숙이고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막말을 했던 차명진 후보는 세월호 유족이 사과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텐트 막말 파문이 터진 지 하루 만에 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입에 올려서는 결코 안 되는 수준의 단어를 내뱉은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통합당에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다시는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통합당은 차명진 후보를 제명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차 후보는 사과는커녕 제명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차 후보는 SNS에 글을 올려 불미스러운 일을 벌인 세월호 유족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 차원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차 후보는 계속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명이 확정되면 선관위 통보를 거쳐 후보자 등록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세대 비하 발언 때문에 어젯밤 제명이 의결된 김대호 후보는 오늘 후보자 등록이 무효 처리됐습니다. 사전투표에선 투표용지가 현장에서 인쇄되기 때문에 서울 관악갑 유권자들은 김 전 후보 기표란에 등록 무효라고 적힌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4월 15일 총선 당일 사용될 투표용지는 이미 인쇄돼 있기 때문에 투표소에 등록 무효 사실과 해당 후보에게 투표하면 무효 처리된다는 내용이 공고됩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통합당에서는 망언과 막말 또 믿기 어려운 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한 후보의 대통령 관련 발언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김민정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갑에 출마한 통합당 주동식 후보는 어제 광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생산 대신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 과거 비극의 기념비가 젊은이들의 취업과 출산을 가로막는 도시로 추락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하는 걸 제사에 빗댄 겁니다. 주 후보는 2년 전에도 SNS에 매달 세월호를 하나씩 침몰시키면 진상조사위 같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막말을 했습니다. 전북 군산에 출마한 이근열 통합당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 중국 유곽 조성을 써서 문제가 됐습니다. 유곽은 성매매 거리를 뜻하는데 이 후보 측은 단어 뜻을 잘 모르고 쓴 거라 해명했지만 다른 당에선 후보에서 사퇴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도록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들을 많이 국회에 보내시면은 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그간 몇 차례 당 이름을 틀리게 말했는데 당적을 자주 바꿔 그런 거 아니냐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설화가 잇따르자 통합당은 민주당에서 나온 발언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해 한 강연에서 아내도 한 명보다 두 명이 낫다고 말했던 세종갑 민주당 홍성국 후보를 겨냥해 사퇴를 촉구했고 통합당을 토착 왜고라고 표현한 이해찬 대표에 대해선 천박하다고 반격했습니다. 제주갑에 출마한 민주당 송재호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4.3 추념식 참석을 자신이 요청했다고 말했다가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지자 다소 과장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서울 광진을에선 오세훈 통합당 후보 유세 차량에 흉기를 들고 달려든 5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선거운동 방해 목적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여권 성향의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을 공천 탈락자 정당이라며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통합당 쪽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권지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표심을 잡으려고 적잖이 서잖이 참칭이니 정체성 공방을 지속해온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오늘은 더 시민이 더 나를 세웠습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천 탈락자와 정치꾼들의 정당에 내줄 수는 없습니다. 더 시민 김홍걸 후보는 열린당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 열린당을 이끄는 정봉주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절하한 사람이고 열린당의 친문 행보는 위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식 위성정당이 비공식 위성정당을 꼬집는 격인데 열린당은 정면으로 반박하진 않았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SNS에 같은 편이라 무대응했던 거라며 싸울 줄 몰라서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고 썼습니다. 열린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의 의석을 뺏어간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참 매우 아쉽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볼성 사나운 다툼은 보수 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사표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원외 소수 정당의 표를 분산하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사표가 되고 통합당 공천에서 배제된 뒤 한국경제당으로 옮겨간 이은재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면서 통합당의 제2위성정당이 자신들이라고 대놓고 주장하자 이를 견제한 걸로 보입니다. 내일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득표 경쟁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자 위성정당들 간 경쟁이 충돌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네, 선거 앞두고 요즘 후보자 토론회도 자주 열리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는 토론회는 주요 정당 토론회와 또 군소정당 토론회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의석수가 한두 석인 정당 가운데 열린민주당만 이번 주 주요 정당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주요 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 5개 정당이 초청돼 오늘까지 2번 열렸습니다. 여기에 초청받지 못하면 군소정당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제 열렸는데 참석 정당이 29개에 달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주요 정당 토론회의 초청 기준 우선 의석수 5석 이상입니다. 민생당과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과 정의당은 5석이 넘습니다. 그런데 열린민주당은 의석수가 1석인데 초청됐고 2석의 우리공화당, 1석씩 있는 친박신당, 국민의당 등은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선거법 보면 의석수가 5석 안 돼도 선거기간 개시일 30일 전부터 개시일 전날까지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 5% 이상이면 초청 자격이 됩니다. 선관위 계산으로 열린민주당은 6.8%가 나왔습니다. 반면 2석의 우리공화당을 포함해 의석수 1석인 당들은 지지율 기준에 못 미쳐 군소정당 토론회로 갔던 겁니다. 지난 6일 토론회에서 비례대표 후보자가 아닌 미래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토론회에 나온 걸 두고도 말이 나왔지만 문제 없습니다. 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후보자뿐 아니라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도 참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지난해 말 세상에 처음 알려지고 오늘로 100일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간략히 보면 전 세계 확진자는 이제 150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9만 명 가까이 됩니다. 올해 2월까지는 중국에 집중됐다가 이어서 우리나라와 이란, 또 유럽의 이탈리아를 거쳐서 지금은 스페인과 영국, 또 미국이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미국 뉴욕주는 확진자가 거의 15만 명으로 스페인 전체 환자보다도 많습니다. 특히 미국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흑인들 피해가 큰 걸로 나타났는데, 그래서 뉴욕주는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부터 먼저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한 버스 운전사가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어딘가 불편한 듯 연신 땀을 닦습니다. We out here as public workers doing our job, trying to make an honest living to take care of our families. 이 운전사는 영상을 올리고 나흘 뒤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난주 숨졌습니다. 미시간주 인구에서 흑인 비율은 14%에 불과하지만 코로나19 사망자 중 흑인은 41%에 이릅니다. 흑인 인구가 30%인 시카고에선 사망자의 72%가 흑인이었습니다. 소득 수준과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흑인들에게 피해가 집중되자 뉴욕주는 취약계층을 먼저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Natural disaster, Hurricane Katrina. The people standing on those rooftops were not rich white people. Why is it that the poorest people always pay the highest price?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은 뉴욕에 이은 집중 발병 지역, 즉 핫스팟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필라델피아와 볼티모어, 그리고 이곳 워싱턴 DC를 꼽았습니다. 모두 흑인 비중이 높은 대도시들입니다. 43만 명까지 치솟은 미국 내 환자 증가세는 이번 주 들어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가세가 하향 곡선을 그리면 미국의 일상을 다시 열고 싶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의 조기 완화가 자칫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봉쇄 조치가 풀린 중국 우한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들을 영웅으로 추켜 세우고 있지만 다른 도시에선 이 우한 사람들을 마냥 반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우한발 기차가 도착하는 베이징 서역입니다. 환영한다는 대형 편말도 보기 전에 우한서 온 사람들은 방역 요원부터 만납니다. 목적지 구역별로 줄을 서서 체온과 건강 정보를 검사받습니다. 우한서 기차표 살 때도 애먹었는데 7日内需进行核酸检测，检测结果为阴性的可以购票。 베이징 도착해선 곧바로 격리 조치입니다. 베이징시는 우한에서 복귀할 인원을 11,000명 정도로 예상하는데 이 하루에 1,000명씩만 들어오도록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한서 이동한 인구가 가장 많은 광둥성 도시들도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도 코로나 진단 결과를 의무화하며 우한 복귀자들의 진입 장벽을 높였습니다. 우한이 코로나19 발원지인데다 중국 내 무증상 전파 우려가 여전한 상황과 무관치 않은 조치들입니다. 실제 최근 8일 동안 중국 내 신규 감염자 3 중 1명이 무증상 감염이었고 우한의 무증상 감염자가 최대 2만 명에 이를 거란 전문가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도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러시아와의 국경 세관을 이달 말까지 폐쇄해 육로 이동을 차단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육로를 통해 해이룽장성으로 넘어온 입국자 가운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1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바이러스 재확산의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관심 가는 지역구 8곳에 대한 SBS 총선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리겠습니다. 선거법에 따라서 4월 8일, 그러니까 어제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서울 종로에서는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통합당 황교안 후보를 30%포인트 넘게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서울 광진을에선 민주당 고민정 후보와 통합당 오세훈 후보 지지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3곳 여론조사 결과 윤나라 기자입니다.
대선 주자급 후보 2명이 나선 서울 종로.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누구를 찍겠느냐는 물음에 민주당 이낙연 후보 63.5, 통합당 황교안 후보 26.7%로 나타났습니다. 이 후보가 황 후보를 36.8%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섰습니다. 지지 정당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 53.8, 통합당 25%가 나왔는데 두 후보의 지지도 차이는 당 지지도 차이보다 더 나온 겁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67.1%가 이낙연, 21.3%가 황교안이라고 응답해 지지도보다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선거일까지 계속 지지하겠느냐고 묻자 계속 지지할 것이다 83, 바꿀 수 있다는 16.4%에 그쳤습니다. 대통령의 입과 보수 잠룡이 맞붙은 광진을은 팽팽한 접전 양상입니다. 민주 고민정 47.7, 통합 오세훈 43%로 지지도 차가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은 8.3%였습니다. 꼭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의 경우 민주 고민정 지지 51.8, 통합 오세훈 지지 42.7%로 나타났습니다. 당선 가능성에선 민주 고민정 51.1, 통합 오세훈 33.3%로 격차는 17.8%포인트였습니다. 판사 출신 후보들이 맞붙는 서울 동작을 민주 이수진 52.9, 통합 나경원 36.6%로 이 후보가 나 후보의 오차범위 바뀐 16.3%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다만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응답자의 43.3%가 민주 이수진, 41.8%가 통합 나경원 후보를 꼽아 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다음은 영남 지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산의 부산진 갑과 대구 수성을을 저희가 조사했는데 두 곳 모두 접전을 벌이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정유식 기자입니다. 부산진갑 유권자들에게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누구를 찍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 삼선 의원 민주당 김영춘 후보 40.5%, 부산시장 출신 4선 전직 의원 통합당 서병수 후보 38.8%로 1.7%포인트 차이 접전입니다. 지지도 차가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부동층은 11.4%였습니다. 당선 가능성도 민주 김영춘 41.5, 통합 서병수 35.4%로 차이가 역시 오차 범위 안입니다. 현재 지지 후보를 선거일까지 계속 지지할지 묻자 응답자의 18.4%가 바꿀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대구 수성을에선 통합 2인선 34.4, 통합당을 탈당한 무소속 홍준표 33.7, 민주 이상식 22.5%로 2인선 홍준표 후보의 지지도가 0.7%포인트 차이 박빙입니다. 지지 후보 없다거나 모른다는 7.5%입니다. 두 후보는 SBS가 지난달 28일에서 30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오차 범위 안 접전이었습니다. 다만 오차 범위 안에 있던 무소속 홍준표 후보와 민주 이상식 후보는 이번 조사에선 오차 범위 밖으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선 무소속 홍준표 후보가, 40대에선 민주 이상식 후보가, 50대 이상에선 통합 2인선 후보가 우세를 보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당선 가능성에선 무소속 홍준표 43.3, 통합 2인선 30.8%로 12.5%포인트의 차이를 보여 홍 후보 당선을 전망하는 유권자가 더 많았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다음은 경기와 충청 또 호남에서 관심 가는 지역구 3곳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충남의 공주부여 청양은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가, 또 전남 목포에서는 민주당과 민생당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가 현역 의원 3명이 출마한 경기 안양 동안을의 여론조사 결과까지 묶어서 김용태 기자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주당 박수현 후보와 옛 새누리당 원내대표 출신 4선 중진 통합당 정진석 후보가 맞붙은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지지도 조사 결과 민주 박수현 44.6, 통합 정진석 39.8로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가 당선될 것 같으냐고 묻자 응답자의 42.3%가 민주 박 후보를, 35.7%가 통합 정 후보를 꼽아 이 역시 오차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민생정의 현역 의원의 민주 후보가 맞붙은 호남의 관심지 전남 목포. 민주당과 민생당이 서로 우세 지역이라 주장하는데 민주 김원희 40.8, 민생 박지원 34.3%로 지지도 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의 윤소아 후보는 16.4%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에선 응답자의 45.4%가 민주 김 후보, 34.8%가 민생 박 후보의 당선을 전망했는데 격차는 오차범위 밖으로 멀어졌습니다. 다만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선거일까지 계속 지지하겠느냐는 물음에 바꿀 수도 있다는 답이 26.1%,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역 의원 3명이 맞붙은 경기 안양 동안을에선 민주당 이재정 후보가 55.6%로 과반 지지도를 보였는데 통합당 심재철 후보는 34.1%로 두 후보 격차는 21.5%포인트였습니다. 정의당 추혜선 후보는 3.2%를 기록했습니다. 유권자 연령대별로 보면 이재정 후보는 40대와 50대에서 심재철 후보는 60세 이상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민주 이재정 54.9, 통합 심재철 32.5%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서울 종로 등 전국 8개 선거구에서 각각 501명에서 51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선거구별로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 내지 4.4%포인트입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네, 코로나19 국내 환자 수는 어제 하루 39명 늘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접촉자 116명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2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아직 20명 넘게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강남구는 확진 판정을 받고도 동선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종업원을 고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설해마을과 이태원 술집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와 주점이 새로운 집단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반포동 설해마을의 한 칵테일바입니다. 이 업소 주인과 배우자, 종업원은 물론 이 업소를 찾은 이용객과 그 지인까지 모두 5명이 이틀 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업주인 4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30일 첫 증상이 나타난 뒤 그제 확진 판정을 받았고 뒤이어 A씨 부인과 종업원 등이 줄줄이 검사해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항공승무원인 A씨 부인이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미국을 다녀왔는데 보건당국은 A씨 부인이 미국에서 처음 감염됐을 수도 있다고 보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업소 종업원은 지난 1일 증상이 시작된 뒤에도 서울 동작구 PC방을 5차례나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 3일과 4일 업소를 방문한 20대 남성은 5일 증상이 나타났는데 다음 날 노량진 공무원 시험 준비 학원에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칵테일바 이용객과 노량진 학원 접촉자, PC방 이용자 등 26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그리고 전수조사를 하고 지금 아직 계속 영업은 안 하고 있어요. 이태원 주점에서도 20대 종업원 1명이 확진되면서 접촉자 28명이 자가격리되는데 소규모 주점들이 새로운 전파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경북에서 80대 여성이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지 9일 만에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사망으로 분류했는데 완치 뒤에 재확진된 사례도 계속 늘어 74명에 이릅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산 서린요양원입니다. 이곳에서 지난달 2일 확진된 85세 여성은 병원 치료를 받다 30일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어제 새벽 격리 해제 9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완치 판정 후 사망 사례입니다. 보건당국은 혈압이 높고 심장이 좋지 않던 환자가 코로나19를 앓으면서 상태가 악화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중증을 앓을수록 폐섬유화에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제일 많고 그 외에 기타 여러 장기
하지만 완치 판정을 받은 뒤에도 가래가 많고 설사를 했으며 폐렴 소견이 있었다는 점에서 코로나19가 완치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재확진 사례는 꾸준히 늘어 74명에 달합니다. 대구시는 지역 완치자 4,700여 명 가운데 6.6% 316명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호소했다며 이들에 대한 검사 계획을 밝혀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당국은 몸속 항체와의 관련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감염 이후의 항체 형성과 항체 형성의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연구하고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항체 검사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몸속 항체에 대한 정확한 연구 결과가 나오면 퇴원 기준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감염병 상황이 길어지면서 아이 있는 가정의 돌봄 비상도 길어졌습니다. 정부는 직장인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한 지원을 2배로 늘려서 하루 5만 원씩 열흘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화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 이상 학교를 못 가고 있는 아이들을 직접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쓰는 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학교를 보내지 못하고 집에서 보육을 해야 되니까 집사람하고 휴무를 번갈아 가면서 쉬면서 이제 보육을 하거나. 하지만 수입이 줄어드는 게 부담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루라도 더 일을 해야 생활하기가 좀 더 수월하니까. 정부는 지난달부터 하루 5만 원씩 최대 닷새간 가족 돌봄 비용을 지원했는데 법정 최대 사용일수인 열흘까지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부부가 모두 열흘씩 휴가를 쓰면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열흘 휴가를 쓰고도 닷새치 비용만 받은 사람도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유통업체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 부담금과 민간 사업자의 도로 하천 점용료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구직급여 신청자가 급증하는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 위기가 올 것으로 보고 앞으로의 충격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얼마 전까지 손 소독제와 그 원료 구하기도 쉽지 않았는데요. 이런 때 기준치보다 에탄올을 적게 넣으면서 불량 손 소독제를 만들어 파는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계양구의 한 공장. 서울시 사법경찰이 공장 한켠에 있는 탱크와 장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따집니다. 이게 에탄올 교환기예요? 네. 자동차 세정제를 만드는 곳인데 몰래 손 소독제를 만들다 적발된 겁니다. 지난 2월부터 허가 없이 모두 8만여 병, 약 4억 5천만 원어치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에탄올 함량이 65%라고 병에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3분의 1 정도인 21%에 불과했습니다. 에탄올 함량은 한 30% 미만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잘못됐다는 얘기죠? 대놓고 물을 섞은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업체는 물을 타 에탄올 함량이 19%밖에 안 되는 손 소독제를 에탄올 62%인 정상 제품으로 속여 1,600병을 팔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에탄올 값이 2배나 뛰자 값싼 대체 알코올인 이소프로필을 반쯤 섞은 곳도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가 판 불량 손소독제는 48만 병, 29억 원어치입니다. 서울시가 시중에 팔리는 손소독제 18개 제품을 검사했더니 7개 제품의 에탄올 함량이 기준치 55%보다 적었습니다. 에탄올 함량이 적게 되면은 우리가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의 살균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갖고 사용 가치가 없는 걸로. 서울시는 아직 수사 중이라 불량 제품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적발된 손소독제는 유통을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제주 남쪽 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출동한 해경이 선장과 선원 6명을 구했지만 그 가운데 2명이 숨졌습니다. JIBS 김현선 기자입니다. 해경이 준비한 붉은색 구명벌이 펼쳐지고 어구용 부위에 매달려 있던 승선원들이 옮겨집니다. 오늘 새벽 서귀포 남동쪽 55km 해상에서 9.77톤급 제주 연승어선 광해호에 불이 났습니다.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제주선적 대연호가 오늘 아침 6시쯤 검은 연기를 보고 신고했습니다. 승선원 6명 모두 1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73살 박모 씨와 66살 양모 씨 등 2명이 끝내 숨졌고 선박은 전소돼 침몰했습니다. 새벽에 잠자는데 그랬다 해서 제가 그러면은 누가 선원 중에 누가 뭐 해먹으려고 혹시 가스 폭발 난 거 아닌가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기관실 쪽에서 아마. 해경은 선원들이 화재를 인지하고 바다로 뛰어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헬기에서 구명벌을 투하하지 않고 구조대원이 직접 구명벌을 사고 지점에 가지고 내려가 구조 확률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해양경찰 헬기가 신속히 현장에 도착했고 선원들이 오구부위를 잡고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게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해경은 부검을 통해 숨진 선원의 사망 원인을 밝히고 생존 승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JIBS 김현선입니다. 부산의 한 하수도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국 교포 3명이 유독가스에 질식돼 숨졌습니다. 좁은 맨홀에 들어가서 일하던 동료가 올라오지 않자 다른 2명이 찾으러 내려갔다가 함께 숨진 걸로 보입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맨홀 안에서 쓰러진 근로자들을 구조하기 위한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부산시가 발주한 하수도 공사장 맨홀 안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유독가스에 질식됐습니다. 출동한 119 구조대가 40여 분 만에 이들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3명 모두 중국 교포입니다. 깊이 4m, 폭 1m의 좁은 맨홀에서 일하던 동료가 나오지 않자 다른 2명이 찾으러 들어갔다 함께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3명 모두 맨홀 바닥에서 옆으로 20여 미터 들어간 좁은 통로에서 발견됐습니다. 맨홀 안의 가스를 측정했더니 일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을 넘었습니다. 허용치의 20배가 넘는 치사량입니다. 저희가 진입할 때부터 맨홀 입구부터 999가 계속 떴고 제가 5m, 10m 들어갈 때까지도 계속 999가 계속 떴습니다. 구조대는 숨진 근로자들에게서 마스크와 같은 안전장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안전장비 착용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송성준입니다. 서울 주요 대학들이 이번 주까지 한다고 예고했었던 온라인 강의를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집 떠나서 학교 근처에 방을 구한 지방 학생들은 서울에 계속 있어야 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충남 서천에서 상경한 미대생 안진우 씨는 매일 좁은 원룸에 돗자리를 깔고 원격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실습실 이용료로 이미 100만 원을 냈지만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수업만 진행돼 실습실엔 한 번도 못 들어갔습니다. 월세 50만 원 등 자취 생활에 드는 돈도 부담입니다. 집에서만 이렇게 할 거였으면 본가에서 했어도 됐을 텐데 돈도 돈대로 나가고 수업의 질이 엄청 떨어지죠. 아무래도 계약 기간이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것도 있고. 강규민 씨 역시 생활비라도 아끼려는 생각에 고향 창원으로 갈까 고민했지만 불확실한 학사 일정에 마음을 접었습니다. 상황이 개선되면 대면 강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말고사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사이버 강의를 둘러싸고 혼란이 계속되면서 대학가에선 반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문의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대가 많대요. 석 달 정도는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놓고 석 달 후로는 본인이 들어온다 이런 것도 있고. 서강대와 이화여대 등 5개 대학은 1학기 전체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서울대 등 40개 대학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라며 대면 수업 시작 시기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대학들도 예고한 날짜에 대면 수업을 시작할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학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대학이 하는 온라인 강의에 대한 학생들 불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목소리가 커지자 학교에선 특별 장학금이나 생활 장려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세영 기자입니다.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학기 시작 직후부터 터져나왔습니다. 실습이 불가능한 데다 강의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자료를 재탕에 올리는 등 원격 수업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대학생 10명 중 7명가량은 원격 수업에 불만을 느끼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수업이 아니라 자습으로 대신해라 라는 교수님도 계시고 수업 채팅방에 외부인이 막 들어오고 학생 반발이 커지자 교육부도 그제 대학교육협의회 신임 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원격 수업 중인 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대기업 측은 등록금 반환엔 선을 그었지만 대신 대학 여건에 따라 특별 장학금, 생활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곤란한 상황이 등록금 종결이 10년이 넘었고 힘든 상황이 학생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합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들의 상황도 제대로 알 수 없고 그래서 학생들이 당연한 요구를 해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풍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등록금의 20%는 정부가 환급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장학금 등을 활용한 대학 등록금 반환 논의는 급물살을 탈 걸로 보입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검찰이 조주빈처럼 성착취 영상물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내고 채팅방에 참여한 사람도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박원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처럼 아동 성착취 영상을 만든 사람들에게 현행법은 징역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검찰은 그동안 법정 하한선인 징역 5년에 맞춰 구형해왔습니다. 검찰이 오늘부터 성착취 영상물 사건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성착취 영상 제작에 가담한 사람은 전원 구속하고 주법은 원칙적으로 징역 15년 이상, 죄질에 따라선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N번방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전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피해자나 국민에게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입니다. 성착취 영상을 갖고 있거나 돈을 내고 채팅방에 참여만 해도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N번방처럼 돈을 내고 참여한 사람에게 검찰은 그동안 벌금만 내면 되는 약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바뀐 기준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모든 사건에 적용되면서 당장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가 최근 재판이 재개된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의 구형량도 대폭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주빈과 공범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현역 공군 병사가 선임병 부탁으로 지난해 대입 수능 시험에 대리 응시한 걸로 드러나 군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험표 사진과 다른 사람이 앉아 시험을 봤는데도 당시에는 적발되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진주 모 공군부대 병사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휴가를 내고 서울에서 대입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이른바 명문 사립대생인 A씨 본인 시험이 아니라 부대 선임 B씨 이름으로 대리 응시한 겁니다. 선임병 B씨 사진이 붙은 수험표 또 B씨 신분증을 들고 시험을 쳤고 이렇게 받은 성적으로 B씨는 서울 한 사립대에 합격까지 했는데 등록은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 2월 11일 국민신문고에 신고돼 뒤늦게 드러났고 서울시 교육청 조사를 거쳐 군과 경찰에 각각 넘겨졌습니다. 군사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범행 동기와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인데 A씨는 선임병이 자꾸 부탁해 거절을 못했고 대가는 없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전역한 B씨는 민간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응시자 얼굴이 수험표, 신분증 사진과 다른데도 4교시 내내 무사 통과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은 시험 감독관들의 비위나 실수는 없었다고 했고 현직 교사들도 걸러내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시험을 한참 집중해서 치르고 있는데 와서
고개를 들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 자체에 민원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개 들고 수능 원서 사진과 비교하게끔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15년 만에 발생한 대리 수능 사건을 계기로 현행 시험 감독 체계에 허점이 없는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앞서 온라인 개학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섬이나 산골마을에 있는 학교들에선 개학을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김형래 기자가 연평도 섬마을 학교를 찾아 개학 준비 과정부터 함께했습니다. 인구 2,000명 남짓한 섬마을의 유일한 학교인 연평 초중고등학교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총 68명. 이 가운데 중3, 고3 학생 16명이 먼저 온라인 개학을 맞습니다. 개학 하루 전날 마지막 점검에 들어간 선생님들은 열악한 인터넷 환경이 마음에 걸립니다. 네, 이게 섬이라 구하는 것도 힘들지만 오는데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학생들과 하는데도 빠르게 의사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약간 딜레이가 좀 길더라고요. 선생님들의 개인 스마트폰 이용해서 핫스팟이나 테더링을 이용해 하고 있습니다. 기기에 대고 인사하는 게 어색한 건 교장 선생님도 마찬가지. 영상을 안 찍고 사진을 찍었어. 다시 해야겠네. 다시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 참. 나 너무 힘들어 지금.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온라인 개학 첫날. 선생님들은 연결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학생들이 전부 자리에 있는지 출석을 부릅니다. 지우 안 들어왔어요? 아이고. 혹시 지우 연락되는 사람 연락해서 한번 들어오라고 할래? 온라인 개학 처음 해서 이제 어떤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좀 해보니까 어때요? 많이 불편해요. 어떤 게 불편해요? 잘 끊기고 네? 이게 오프라인하고 다르게 불편해요. 다들 장비랑 음질 같은 것들이 다 다르니까. 사상 첫 온라인 개학 속에서 도서 산간 지역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였던 샌더스 상원 의원이 사퇴했습니다. 미 대선은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결로 사실상 굳어졌는데 한반도 현안에서의 차이점들을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이 분석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내 진보의 상징이던 샌더스 상원 의원이 대선 운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2월 3일 첫 경선지 아이오와주에서 1위를 차지한 지 65일 만입니다. Today I congratulate Joe Biden, a very decent man who I will work with to move our progressive ideas forward. 이에 따라 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선 1위를 달리는 바이든 전 부통령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샌더스는 부자 증세와 공립대 무상교육의 공약을 내걸고 진보 청년층의 돌풍을 일으켰지만 민주당 내 다수인 중도표가 지난달 슈퍼화요일 경선부터 바이든에 몰리면서 고전해왔습니다. 이제 오는 11월 미국 대선은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대 민주당 바이든 전 부통령의 양자 대결 구도로 굳어졌습니다. 둘 다 70대인 트럼프와 바이든은 한미 관계에선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 중시로, 북미 협상에선 톱다운과 실무 협상 중시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여론조사들을 종합하면 바이든이 트럼프를 평균 6.3%포인트 차로 앞서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으로 샌더스 지지자들은 공화당으로 오라며 편한 상대로 여겨온 샌더스의 사퇴를 비꼬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7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지표가 바이든 전 부통령으로서는 샌더스 후보를 지지했던 진보와 청년층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데려오는지가 대선 판세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소를 장애인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 설치한 경우가 적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즘팀 마부작침에서 전수 분석했습니다. 배여운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사전투표소. 투표소는 3층에 있는데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있네. 임대청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여기 계단이 있어서 못 올라가겠는데요. 또 다른 사전투표소. 이곳은 지하인데도 승강기가 없습니다. 만일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투표를 하려면 이 계단을 내려가야 합니다.
전국의 사전투표소 3,500곳 가운데 270곳이 1층도 아닌 데다 승강기까지 없어 장애인 접근이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장애인 유권자가 가장 많은 서울은 사전투표소의 21%가 장애인이 이용하기 불편한 곳에 있었습니다. 부산은 16%, 인천은 15%였습니다. 장애인 접근이 어려울 경우 투표 사무원을 두거나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면 되지만 15일 투표소의 경우 99%가 장애인 이용에 문제가 없는 곳에 마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전투표소 위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전투표소는 일반 투표소와 달리 선거 전용 통신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 선정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사가 있는 사전투표소는 7.9%였는데 서울은 2.6%뿐이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경우 위급상황 비상벨은 9%,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27%, 점자 유도 블럭은 32%에만 설치됐습니다. SBS 배훈입니다. 네,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총선 리포트. 오늘은 전국의 6개 권역 가운데 강원, 제주 판세를 짚어봅니다. 박하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총선에선 보수세가 강했던 강원도. 이번엔 8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은 2곳, 통합당은 3곳에서 우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구들은 접전지라는 거죠. 접전지 중 한 곳, 강릉을 살펴봅니다. 아직도 낙후된 시설들이 많거든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여당으로 한번 바꿔볼 생각이에요. 경제 어렵고 취업난 너무나 어렵고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현 정권이 정치를 잘한다 이런다 이거는 아니죠. 유권자들의 이런 지역 발전 요구에 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힘 있는 여당을, 통합당 홍윤식 후보는 정통 보수 야당을 뽑아달랍니다. 야당 국회의원 어렵습니다. 강릉은 50년간 짝사랑만 해왔습니다. 이제 강릉도 변해야 됩니다. 정통 보수 여당 지원해 주셔가지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통합당 공천에서 배제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명희, 권성동 두 후보는 각각 3선 강릉시장, 3선 지역구 의원 경력을 내세웁니다. 2018 동결표를 유치하고 선거 개최한 최명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강릉 발전을 위한 사업과 예산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갖고 왔습니다. 후보 등록 이후 4차례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3번은 민주 김경수, 무소속 권성동 후보가 오차범위한 접전, 통합 홍윤식, 무소속 최명희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이었고 한 번은 김경수, 권성동, 최명희 후보의 3인 혼전이었습니다. 강원에선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과 을 두 곳도 접전지로 분류됩니다. 17대 총선부터 줄곧 민주당이 석권했던 제주. 이번에도 민주당은 3곳 모두 우세로 꼽았고 통합당은 접전이라고 분류했습니다. 민주당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통합당은 도민주도 제2공항 건설을, 정의당은 제2공항과 공군기지 건설 저지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어제 예고된 90개 나라 무비자 입국 중단 조치가 오는 13일 0시부터 시행된다고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무비자 입국이 중단되는 나라는 태국,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 18곳과 캐나다 등 미주 23곳, 독일, 프랑스 등 유럽 34곳을 비롯한 모두 90개의 나라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나라의 국적자가 한국에 오려면 한국 공관에서 새로 정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 관련 건강검진 결과를 반드시 내도록 했습니다.